남편을 먼저 보내고 20년 넘게 혼자 지켜온 아파트. 그 집은 내 삶이고 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잠깐 서류 처리만 한다며 인감도장을 가져가더니 몇 달 뒤 등기부등본에서 내 이름이 사라져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됐나.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을 앗아간 가족에게 맞서 나는 내 이름을, 내 존엄을,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7회를 살아오며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했다. 젊은 날엔 70이라는 숫자가 까마득해 보였고 어느새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주름진 눈가보다 더 아린 건 마음에 패인 상처들이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상처보다 더 뼈아프게 남은 일이 하나 있다. 그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이름이 서류 한 장에서 지워졌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낸 세월이 어느새 10년을 넘겼다. 슬프고 외로운 날도 많았지만 내가 의지했던 건 다름 아닌 지금 이 아파트였다. 이곳에서 남편과 웃고 울었고 아이들을 키웠고 겨울이면 창틀에 김이 서리던 날들이 여전히 눈에 선했다. 그런 집이니 얼마나 애틋했겠는가. 내겐 가족이자 역사였고 남은 생을 온전히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였다. 그런데 그날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나는 도장을 내어주었다.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는 엄마 세금 문제로 서류 하나만 처리할 게 있어요. 인감도장하고 등기권리증 좀 챙겨주세요. 금방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늘 하던 것처럼 내어줬다. 아들이니까 라는 믿음 하나로. 그래 서랍 두 번째 칸에 있을 거야. 옛날 거라 좀 누렇게 바랬을 텐데. 그렇게 손에 들려보낸 게 내 전부였다는 걸 그땐 몰랐다. 며칠이 지났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들은 서류를 가져다 주었고 난 다시 그 종이들을 원래 자리에 넣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말이다. 문득 몇 달이 흘렀다. 평소처럼 TV에서 부동산 뉴스가 나왔고 무심코 등기부등본 떼보는 것도 방법이래요. 라는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아파트 이름을 따라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나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가슴이 턱 막혔다. 손에 든 종이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았다. 내 이름이 없다. 분명히 20년 넘게 내가 살아온 집인데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은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아들이라니 내가 언제 그런 걸 동의했지? 눈앞이 흐릿해졌다. 서류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이거 뭐니? 엄마 집 등기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전화를 받은 아들은 아주 태연한 목소리였다. 아, 그거요? 엄마가 나중에 혹시라도 치매 오면 복잡해질까봐 미리 정리해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뭐라고? 엄마가 못 알아보시거나 쓰러지시면 재산 문제로 형제들 간에 복잡해지잖아요. 엄마도 예전에 그런 말 하셨잖아요. 살아있을 때 정리해두는 게 낫다고. 그때 정말 숨이 막혔다.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나는 그저 내 죽음 이후에 무언가 다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라는 단어를 쓴 것이었지 살아있는 동안 내 모든 걸 빼앗아가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힘드신 일은 없도록 해드릴게요. 그 말이 더 분했다. 잘 관리해주겠다고? 그게 지금 내가 바라는 말인가? 난 도움을 청한 적도 없고 내 인생이 이제부터 그들의 관리 대상이 되는 걸 원하지도 않았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갔다. 나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요즘 그런 경우 많대요. 그날 밤 혼자 누운 방에서 이불을 끌어당기며 울었다. 엄마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말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이 내 손에 없다는 현실과 싸워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잠은 오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창을 열었다. 명예 이전 침해, 부동산 사기 가족, 인감도장 남용. 검색 결과는 1000가지의 사례를 보여주었고 그 안에서 내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발견했다. 아들 믿고 도장 내줬더니 집을 뺏겼어요. 시부모님 몰래 명예 이전 후 요양원 보냈어요. 막상 돌려달라니까 법적 소유권 주장 못해요. 그 글을 읽으며 내가 글 속 그 사람들과 같은 처지라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억울하고 서러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들 하나 바라보고 키운 죄밖에 없는데. 죽은 남편의 제삿날도 꼬박꼬박 챙기고 내 돈으로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다. 이 아파트 대출 갚을 때도 새벽마다 마트 청소를 뛰며 번 돈으로 다 갚았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유일하게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이. 멀리 시집가 있었지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던. 엄마, 그게 말이 돼?
등기 이전을 동의 없이 했다면 불법이지. 근데 내가 도장 줬어. 도장을 줬다고 해도 명확한 설명 없이 그렇게 바꿨다면 문제 있는 거야. 엄마 등기부 복사해놨어? 응. 있어.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줄게. 상담부터 받아봐. 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나는 그 단단함에 잠시 몸을 맡겼다. 그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다. 나는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했다. 이름, 주소, 상황을 적는 동안 손이 떨렸다. 치매 대비 명예 이전이라며 도장을 가져가 집을 넘겼고 지금은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우리가 관리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질문을 던졌다. 그 도장을 줄 때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설명 받으셨나요? 아니요. 잠깐 세금 정리할 거라 했고 금방 돌려주겠다고만 했어요. 그렇다면 사문서 위조나 기망행위로 의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릴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치매 판정이 없고 인지 기능이 정상이면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가슴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다.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지만 그 불씨를 끄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건 단지 집이 아니다. 내 삶이었다. 눈 감을 때까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문을 열고 내가 꾸민 화분이 햇살을 받는 거실. 그 모든 것을 미리 정리했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에 들러 우유 한 병을 샀다. 계산대 옆에 있던 노부부가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집은 지켜야 돼. 죽을 때까지 내 손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맞는 말이었다. 나는 주머니에 있던 동그란 열쇠고리를 꺼내 꼭 쥐었다. 그 안에 새겨진 문구. 내 집, 내 삶, 내 방식.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집을 되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한 배신은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기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내 마지막 인생은 내 손으로 지킬 것이다. 오늘 밤은 눈물이 덜했다. 내일 아침엔 서류부터 정리해보기로 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동이 트기도 전이었다. 요 며칠은 새벽 오시면 눈이 떠졌다. 불면증인지 걱정 때문인지 구별도 안 되는 하루하루였다. 거실에 나와 조용히 종이 봉투를 꺼냈다. 등기부 등본, 상담 노트, 딸이 메모해준 법률 조항들. 그 위에 놓인 내 도장. 도장이 저리도 작았던가 그 작은 것이 인생 하나를 통째로 뒤집다니. 창가에 서서 커튼을 열었다. 뿌연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다. 저 아래에선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고 건너편 슈퍼 앞에선 할머니들이 김이 나는 두유를 나누며 무슨 이야기인지 소곤댔다. 그 집 며느리가 아주 살림을 다 가져갔다잖아. 요즘은 자식이 부모 집을 미리 가져가더라. 살아있을 때부터. 그러게 말이야.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 인생 날아가. 내 얘기였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내 얘기였다. 나는 거실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작은 흰 종이를 꺼냈다. 명예 반환 요구서. 그 밑엔 또박또박 손으로 썼다. 나는 집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인감이 사용되었기에 명예 회복을 요청합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한자 한자 눌러 쓴 그 문장은 어쩌면 내 평생 처음으로 내 권리를 내 입으로 주장한 문장이었다. 그날은 변호사를 다시 만나는 날이었다. 딸이 소개한 여성 변호사는 또렷한 눈매의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무엇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줬다. 서류 다 챙기셨어요? 네. 등기부 원본이랑 도장 날짜 적힌 메모도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대신 목소리를 낼게요. 너무 늦은 건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이 나를 버텨주었다. 낯선 법조계의 단단한 문턱 앞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낸 정식 요구서. 귀하는 모친의 명확한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이는 기망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며느리의 반응은 냉담했고 아들은 전화를 걸어와 퉁명스레 말했다. 엄마,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 가족끼리 무슨 소송까지 하냐고. 가족이면 이래선 안 됐지. 엄마가 말한 적 있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그건 내가 죽고 난 얘기야.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 이름을 지워.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 혼자 아파트 관리하시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던 건데. 내가 부탁한 적 있어? 내가 못하겠다고 했어? 그건 아니지만. 그럼 내가 치매야? 그 말에 아들은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상담소를 찾았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 작성을 시작했고 변호사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교정을 도와주었다. 글자 하나, 문장 하나가 눈물과 섞여 종이에 베어들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바 없으며 현재도 인지 기능과 판단 능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음은 병원 진단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이 진술서가 나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싸움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한 채의 아파트일지 몰라도 내게는 고된 청춘과 아픈 손가락들, 남편의 그림자까지 서려 있는 공간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명예 반환 소송 접수 완료 통지가 도착했다. 나는 서랍 속에서 남편의 유품인 낡은 시계를 꺼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 시계를 내 손목에 채워줬다. 당신 혼자 돼도 시간 헷갈리지 말라고. 그 말이 문득 떠올랐다. 혼자가 됐고 헷갈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잡고 싶었다. 내 시간, 내 이름, 내 집.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기사 하나 보내줄게.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소송 이긴 사람 이야기야. 그녀가 보낸 기사를 읽다. 나는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목이 메었다. 나는 그 집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래, 그게 나다. 내 인생을 돌려받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나. 다음 주면 첫 재판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오늘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나를 지켜낸 것이다. 밤이 다시 깊어졌다. 거실의 전등은 꺼졌지만 내 마음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게 나는 내일도 싸울 것이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오늘처럼. 아침 6시. 평소보다 2시간은 더 일찍 눈이 떠졌다. 어젯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시계 바늘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새벽 내내 이불 속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오늘은 재판 날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눈을 몇 번이고 다시 쳐다봤다. 붓기가 신 눈두덩이엔 어제보다 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또렷했다. 검은 카디건에 차분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려 애썼지만 손끝으로 옷깃을 만지는 내 손이 자꾸만 떨렸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결혼식 날 남편과 함께 찍은 그 흑백 사진. 그날의 나는 눈부셨고 그날의 그는 웃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 없이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나 혼자 이름을 찾아야 해. 딸과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한 법원 앞 계단은 참 멀게만 느껴졌다. 올라가는 내내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시큰거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이건 내가 걸어야 할 길이었다.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한 길. 딸이 먼저 와 있었다. 검은 정장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긴장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무섭지?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엄마 진술이 중요하니까 천천히 말씀해.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회색 벽과 나무 벤치, 높다란 책상 너머 재판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우측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왼편에는 나와 내 변호사. 아들과 나는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고 말했다. 사건 번호 2025갑 13921. 원고 최영숙, 피고 김지훈 외일. 부동산 명예 반환 청구건입니다. 오늘은 첫 변론 기일이며 원고 진술을 청취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말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손잡이를 붙들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해야 했다. 저는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그 집은 저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제 삶이고 역사입니다. 내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공기 안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말을 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세금 문제로 잠깐 서류를 처리하겠다고 했고 인감도장과 권리증을 요구했습니다. 믿고 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확인해보니 제 이름은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아들 쪽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고령의 모친께서 만일을 대비해 미리 명의를 정리해두자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며 모친 역시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동의한 적 없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명예 이전이라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서류 몇 장을 처리하겠다며 도장을 가져갔을 뿐입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들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이건 최근 받은 인지 기능 검사 결과입니다. 이걸로 저는 아직 판단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그 순간 변호사가 준비한 결정적 자료를 꺼냈다. 추가 증거로 명예 이전 직전의 대화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피고가 엄마 몰래 바꾸자는 표현을 쓴 부분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녹음이 틀어졌다. 스피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냥 몰래 바꾸자니까. 엄마는 몰라도 돼. 어차피 내가 관리할 건데. 순간 법정 안이 싸늘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숨고 싶었다. 그러나 숨어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재판이 끝난 후 딸과 법원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쏟아졌지만 얼굴은 더 차가워졌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잘하셨어요. 분명히 전달됐을 거예요.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잃어버린 내 이름을 오늘 다시 세상에 말하고 왔다. 지금은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시간은 분명 흘러갔지만 내 마음은 제자리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조차 더디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밖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내 안은 한겨울처럼 얼어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훈.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말이 나올지 너무 잘 아는 건지. 그날 이후로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지훈이 전화 왔지? 응. 받지 마. 지금은 얘기해봤자 엄마만 상처야. 판결까지 조용히 기다려. 근데 그 애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엄마,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 애가 뭘 느끼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엄마 이름을 되찾는 게 먼저야. 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안 들었다. 지훈이도 분명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나름대로 엄마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을 거라고. 그런데 왜 나를 한 번도 앉혀놓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내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아무 설명 없이 그 일을 벌였을까? 오후가 되어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다. 두 손에는 제법 고급스러워 보이는 보자기에 쌓인 반찬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오래 연락도 못 드렸죠. 그냥 몸은 괜찮으신가 해서요. 나는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문을 살짝 열어줬다. 거실에 들어온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김치는 며칠 묵히면 더 맛있고요. 저 된장은 시댁 쪽에서 가져온 거예요. 고맙다. 하지만 이젠 굳이 안 해도 된다. 어머님, 네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게 해결이 안 돼. 말로도 음식으로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끝까지 말을 꺼내지 않더니 결국 조용히 말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지훈이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따랐던 거예요. 그게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법정에서 어머님 말씀 듣고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제라도 도장을 다시 찍어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니? 그건 지훈이랑 상의해봐야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마음은 아직도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네.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가봐. 나중에 연락은 문자로 해줘. 그녀가 문을 나서고 나서야 나는 거실로 돌아와 반찬을 하나씩 꺼냈다. 나물, 된장, 김치. 모두 익숙한 맛이었다. 그 집에서 며느리가 만든 맛, 내가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던 그날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익숙함이 오히려 서럽고 쓸쓸했다. 그 반찬을 그대로 다시 보자기에 싸넣었다. 돌려줄지 버릴지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음식이 내 상처의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그날의 재판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아들의 녹음된 목소리, 그 단호하고 무심한 말투. 그냥 몰래 바꾸자니까. 엄마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 말이 지금도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 내 인생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는 걸 왜 나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 된 걸까? 나는 책상 위에서 진술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날 법정에서 내가 꺼낸 종이. 본인은 명예 이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전 설명 또한 없었으며 나는 그 밑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끝까지 내 이름을 지킬 것이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길가의 벚꽃잎은 이미 흩어져 진흙탕 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우산을 들고 나선 사람들의 표정도 무채색 같았고 거리는 조용했다. 비 오는 날은 원래 좋아했었다.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요즘은 빗소리마저도 마음을 더 무겁게만 했다. 재판이 코앞이었다. 다음 날이면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다. 내가 정말로 내 이름을, 내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보다도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얼굴로 마지막 자리에 설지를 상상하는 게 더 괴로웠다. 딸이 집으로 왔다. 양손 가득 과일이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마치 예전 명절처럼 부엌을 분주히 오갔다. 엄마, 내일 끝나면 우리 근처 찜질방 갈래? 오랜만에 등도 밀고 누워서 달걀도 까먹고. 찜질방은 무슨. 엄마가 그런데 가본 게 언제인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가보자고. 나는 그 말에 웃었지만 웃음 끝이 무거웠다. 딸은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후회해? 응, 이 모든 거. 싸움 시작한 거. 법까지 끌고 온 거.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만히 숙였다. 딸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후회하지 마.
이건 엄마가 틀려서 시작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았던 거고 너무 늦게 시작했을 뿐이야. 그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걱정도 사랑도 분노도 뒤섞여 있었다. 지훈이도 언젠간 알게 될까? 응,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엄마를 지키는 게 먼저야. 밤이 깊었다. 딸이 잠든 방 안을 살짝 열어보았다. 아기 때처럼 잠든 얼굴, 이제는 성인이 된 딸이 이 늙은 어미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지고 있었다. 그 모습이 고맙고 미안하고 눈물이 나도록 아렸다. 나는 거실에 나와 조용히 앉았다. 탁자 위에는 진술서와 병원 소견서, 상담 내용이 정리된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놓인 작은 틴 케이스에는 내가 살아온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 졸업식 때 받은 감사장, 첫 월급으로 산 손목시계. 그 속에 나는 있었다. 잊고 있던 내가 살아온 증거들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들었다. 검은 커버가 낡아 다 해진 공책 한 권.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내가 만든 집이다. 내가 만든 삶이다. 나는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다. 내일 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러 간다. 아침 7시 10분.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옷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지난밤 10번도 넘게 갈아입었던 검은 외투와 아이보리 셔츠. 주름이 하나라도 생길까 조심스럽게 다림질했고 손톱도 짧게 깎았다. 이날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아야 했다. 내가 어떤 얼굴로 이 자리에 서는지가 내 존엄을 말해주는 날이니까. 딸과 함께 법원 앞에 섰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서늘했고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사람들 틈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는 동안 나는 속으로 3번을 되뇌었다. 떳떳하게, 조용하게, 단단하게. 법정은 조용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순간 내 심장도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사건 번호 2025-1만 3921. 원고 최영숙, 피고 김지훈 외일. 부동산 명예 반환 청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내 속을 쑤시는 송곳 같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 이전의 사전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서류의 성격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감이 사용된 정황이 인정됩니다. 또한 병원 소견에 따라 원고의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은 현재까지 정상이며 명예 이전 당시에도 동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명예 이전을 무효로 보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딸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순간까지도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한 침해 대비 및 가족 감명의 정리는 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피고인의 단독 판단에 의한 명예 변경은 부당행위로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판결은 원고의 재산권 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가족 간의 관계 회복 여부와는 별개임을 명시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숨만 죽이고 있었다. 옆에서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어떤 말도 없었다. 어떤 시선도 없었다. 그날 오후 법원을 나와 택시에 올랐을 때야 비로소 눈물이 터졌다. 딸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울게 뒀다. 기어이 끝까지 버텨낸 엄마를, 한없이 부서진 사람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문틀에 손을 얹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 집이 다시 내 이름을 가진 순간이었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내가 살아온 시간과 기억이 담긴 공간. 내가 돌아왔다. 내 자리로, 내 집으로, 내 이름으로. 그날 밤 책상 위에 판결문을 조심스럽게 펼쳐두고 그 옆에 볼펜을 놓았다. 그리고 일기장 첫 장에 또박또박 썼다. 나는 다시 내 이름을 가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이유가 있었다. 판결이 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현관문에 우편물이 꽂혀 있었다. 지극히 평범한 고지서들과 광고 전단지 사이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띄었다. 딱 3글자. 지훈 올림. 봉투는 얇았고 접힌 선이 3번이었다. 무슨 말이 적혀 있을지 어떤 태도가 담겼을지 감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엄마 판결 났다는 소식 들었어. 솔직히 할 말이 없어. 엄마 입장에서 억울하고 화날 수 있다는 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게 엄마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어.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건 엄마한테 설명을 안 드린 것이지 엄마를 위험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편지는 짧았다. 딱 책임을 피할 만큼의 사과와 여지를 남긴 표현.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앞으로 얼굴 보긴 힘들 것 같아. 건강만 하셔.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절절히 깨닫고 있었다. 딸이 오랜만에 집으로 왔다. 손에 장을 본 봉지를 들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현관을 열었다. 엄마, 요즘 잠은 좀 자? 그럭저럭. 나는 편지를 건넸다. 딸은 읽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읽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정도면 그 애도 후회는 했다는 거야. 그래도 얼굴도 안 보겠다는 게 참. 그건 지훈이 잘못이지.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당당하게 지켜낸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당했지만 너무 고단했다. 지켜냈지만 너무 많은 걸 잃은 기분이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게 죽는 일보다 더 아픈 건 아닐까? 며칠 후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아드님이 안 보여요. 요즘 바쁜가 봐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멀리 갔어요. 좀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쓴물이 돌았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정말일까? 아들은 과연 다시 내 앞에 웃으며 설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식탁 위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작은 편지지 위에 천천히 글을 적었다. 지훈아, 나는 여전히 내 엄마다. 이름을 되찾은 건 나를 되찾은 거지 너를 잃으려 한 건 아니다. 넌 나한테 소중한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시간이 걸려도 좋다. 언젠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땐 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 엄마가 죽기 전까진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 맨 안쪽에 조용히 넣었다. 그 편지가 당장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지금은 말보다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일지도 몰랐으니까. 가족이라는 말. 그 안에 배신도 상처도 사랑도 다 함께 들어있기에 나는 쉽게 지우지 못하고 쉽게 붙잡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내 이름을 지켜냈고 내 남은 인생을 나 스스로 다시 쥐었다는 것. 그리고 그건 어떤 이별보다 어떤 상처보다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햇볕은 제법 따갑고 마당 옆 화분엔 작은 연보랏빛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이면 꽃잎을 만져보고 이파리에 물을 주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다. 예전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몰랐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끼지 못했던 내가 이젠 아침 해가 뜨는 방향, 오후 그늘지는 시각까지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고 슈퍼 아주머니는 내가 들어서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얼굴이 편안해지셨어요. 마음 정리되셨나 봐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덜 됐지만 해보려고요. 딸은 주말마다 들렀고 가끔은 친구네 아이들도 데려왔다. 할머니 노릇은 생각보다 즐거웠고 내 손에서 사과 깎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약보다 진했다. 나는 말없이 애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작고 여린 머리칼에 내가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 명자에게 전화가 왔다. 영수가 너 요즘 어디 다니는 데 있니? 아니 그냥 집이지 뭐. 복지관 요가반 열렸대. 같이 가볼래? 허리 안 좋다고 했잖아. 나한테 요가가 어울릴까?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넌 할 만큼 했고 이젠 숨도 쉬어야지.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다. 숨도 쉬어야지. 그동안 나는 참 오래 숨을 참고 살아왔던 것 같았다. 그 주 금요일 나는 복지관 요가반에 나갔다. 거울 앞에서 맨손 체조를 따라하며 어색하게 몸을 움직이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혹시 최영숙 어르신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낯선 얼굴의 젊은 남자였다. 정장 차림에 양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드님 김지훈 씨 쪽에서 전달하라고 맡겨진 게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가 내민 봉투를 천천히 받았다. 직접은 못 오신다더라고요. 대신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뒤 요가반을 마치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엔 등기 이전 철회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내 명의로 복원된 등기부등본, 아들의 서명이 담긴 공증서류. 그리고 아주 짧은 메모 하나. 이름을 지켜낸 엄마가 가르쳐준 게 있어요.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책임지며 살게요. 고맙고 미안해요. 그 순간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진작 들었다면 더 아팠을 말인데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다가왔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말라붙는다는 걸 이 나이가 돼서야 알게 된 거였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이름을 불러봤다. 최영숙. 낮게 또렷하게. 이름이 입안에 머무는 감각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나는 여전히 나였다. 비록 가족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내 존재는 흐려지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유독 맑았다.
잠결에 창문을 열었더니 살갗에 닿는 바람이 선선하게 등을 타고 흘렀다. 요즘은 새벽잠이 많아졌다. 늙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덜 불안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불면으로 뒤척이던 밤들보다는 훨씬 나았다. 방 안엔 아직도 아들의 편지가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것을 서랍 가장 윗칸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었다. 그 짧은 메모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변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침묵과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요가반은 매주 나갔다. 어깨와 고관절이 덜 아프고 밤잠도 조금 나아졌다. 무엇보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영숙 언니 오늘도 오셨어요? 최 선생님 이 동작은 아주 안정적이세요. 그 말들이 참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에게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최영숙이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 복지관 선생님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혹시 그림 한번 배워보실래요? 지금 연필 드로잉반이 새로 열렸거든요. 내가 뭘 그려요? 난 글씨도 예쁘게 못 쓰는데 잘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내가 본 걸 내 방식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내 방식대로 본 세상을 그린다는 것.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다. 그 주 금요일 나는 조심스레 스케치북을 폈다. 가르쳐준 대로 연필을 쥐고 첫 장엔 이렇게 적었다. 내가 바라본 나의 집. 그리고 천천히 거실 창가에 난 화분을 그렸다. 어설픈 선들이 이어졌고 색연필로 칠한 초록빛은 삐뚤했지만 나름대로 온기가 있었다. 그 위에 이름도 적었다. 영숙의 창가. 마치 누군가 내 삶의 제목을 붙여준 듯한 느낌이었다. 일요일엔 명자가 집에 들렀다. 과일을 깎으며 그녀가 말했다. 넌 이제 얼굴이 다르다. 어떻게? 예전엔 뭔가 참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비워진 얼굴이야. 나는 웃었다. 참는 것과 비우는 건 분명히 다르다. 참는 건 안쪽에 자꾸 쌓이지만 비우면 새바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그걸 이제야 배웠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 이번엔 손편지가 아닌 문자였다. 엄마 괜찮으면 조만간 뵐 수 있을까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문장을 읽는데 10초도 안 걸렸지만 답장을 보내기까지는 10분이 넘게 걸렸다. 결국 나는 짧게 썼다. 그래. 올 수 있으면 와. 그게 용서인지 기대인지 여전히 모르겠다. 다만 나는 마음 안에 한 칸을 조심스럽게 열어두기로 했다. 누군가가 돌아오고 싶어 할 때 그 자리가 아예 사라져 있지는 않게. 그리고 그날 밤 스케치북 두 번째 장에 이렇게 적었다. 기다리는 집. 돌아올 수도 아닐 수도.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려있는. 문 앞에서 벨이 울린 건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나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거실을 치우고 창문을 열고 커튼을 바꾸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을 자리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도 있고 조용히 움직였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조금 마른 듯했고 수염도 예전보다 짙게 자라 있었다. 입가엔 억지로 지은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 엄마.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물과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 예전 같았으면 서로의 입맛을 물으며 밥을 먹었겠지만 지금은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어색한 시간이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이 먼저 나왔다. 그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막상 들으니 눈물이 먼저 나왔다. 눈물은 울음이 아니라 오래 버텨낸 사람에게 스며드는 안도의 물이었다. 나는 네가 정말 그럴 줄 몰랐어. 그땐 그게 맞는 선택이라 믿었어. 엄마가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을까? 내가 미리 준비해드려야 한다고. 그게 자식 도리인 줄 알았어. 근데 엄마한텐 물어봤어야지. 맞아. 그걸 몰랐던 거야. 아니, 무시했던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손을 꽉 쥐었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 집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다는 거. 그게 단순히 등기상의 문제가 아니었어. 엄마가 엄마로서 지켜낸 모든 게 허락도 없이 사라진 거였다고. 아들은 조용히 눈을 들었다. 지금은 알아. 그 집은 엄마 인생이었어. 엄마만의 시간, 기억, 자리였는데 내가 너무 가볍게 다뤘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네가 몰랐던 거면 나는 알려줘야 했던 거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인생에 뭐든 나서기 전에 물어볼게. 내가 내 삶을 책임지듯 엄마 삶도 엄마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물이 김을 피웠다. 그 김처럼 우리 사이에도 조금씩 안개가 걷히는 듯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건 변함없어. 고마워 엄마. 그날 저녁 아들은 현관문을 나서기 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자주 올게. 이젠 내가 뭘 해줘야 할까가 아니라
엄마가 뭘 원하실까를 먼저 물을게.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돼. 현관문이 닫히고 조용한 집안에 다시 나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날의 고요는 외롭지 않았다. 돌아올 수도 다시 멀어질 수도 있는 관계. 그러나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떳떳하게 나다운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밤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에 연필로 조용히 글을 적었다. 이름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자리. 그걸 지켜낸 나는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